앞에서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좀 어떠십니까? 혼란, 분노, 공포, 걱정 혹은 체념.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슬기로운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어떻게 최근에 좀 불안해지셨나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었죠. 예. 네. 부모님들 세대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예.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막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말로 그랬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네. 대호야 너 여의도에 있어도 되는 거냐? 괜찮냐? 시골로 내려오라 막 이래. 네. 근데 사실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네.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이런 충격적인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일, 예를 들어서 당신 암 걸렸다, 막 이랬을 때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실의 5단계가 있는데, 상실의 5단계. 네, 그 5단계가 지금 이런 사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예. 부인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부인. 믿지 못하는 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설마 그러겠어? 막 카톡 메시지가 오면 그렇죠. 아유 무슨 만우절이야 왜 이래? 저도 그래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네. 예. 다들 이렇게 좀 부정하고 부인하는 네. 그 단계를 지나면 바로 이제 분노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아요. 무슨 일이지? 소위 멘붕에 빠진다고 하죠. 이때 보통 선택하는 것들은 보통 그릇된 선택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면 네, 그 선택은 거의 안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단계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때 뭔가 다른 어떤 방향을 갖는다면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적응과 타협입니다. 아하.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뭐 나라가 망하진 않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최소한의 선택을 하게 되는 단계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우울감과 어떤 면에서는 체념의 단계. 약간 깊은 무력감도 들고요. 약간 절망감도 들고요. 그냥 체념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수용과 희망의 단계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닥을 딛고 나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딱 바닥을 딛고 조금씩 회복력이 생기고 불안이 걷히고 불안이라는 어떤 구름이 걷히면서 해가 좀 보이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희망의 상태까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민경남님이 현재 심리는 분노예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상태는 분노와 혼란 상태. 2단계인. 네, 2단계를 약간은 지금은 좀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대처를 좀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빠르게 또 국회에서 대처를 하기도 네, 했고. 네, 국회 구성원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분노와 혼란 단계를 조금 지나고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 최근에 그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가장 불안한 상황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랬을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욕구가 굉장히 우리 삶을 우리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생존과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재기를 한다라는 건 먹을 걸 사고 막 생필품 사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과 안전 욕구가 우리 전체 욕구를 좀 지배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폭풍 후에 흔들리는 배에 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정말 괴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내 배의 선장은 나고 그러면 키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키를 잡고 버텨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네. 내 배의 주인은 나니까 네. 내가 키를 쥐고 있어야 된다. 근데 또 주변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막 유난을 떨고 막 뭐 밤새 뭐 온라인 쇼핑으로 막 먹을 거 사들이고 그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우선은 또 인간으로서 생존부터 네. 또 신경을 원초적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주변에서도 지금 뭐 온통 뉴스는 다 계엄 관련된 이야기고 네. 주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 감정은 전염되고요. 네. 그 감정의 전염력에서 불안은 압도적인 우위를 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해지고요. 또 불안한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고요. 그렇죠. SNS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정의 전염력이 가장 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뜩이나 불안감은 전염력이 강한데 네, 더 많은 뉴스, 네, 또 많은 SNS를 통해서 더 빨리 더 넓게 전염이 되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예를 들자면 뭐 전쟁 확률이 95%다. 뭐 이러면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고 내일은 무조건 뭐 주식이고 뭐고 다 한가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잠이 안 오기 시작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진짜 좀 믿고 싶지 않았던, 네,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뉴스부터 촉발이 됐는데 그게 현재도 또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배기명님이 오늘 이 코너를 1시간 특집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신 거죠. 네. 처음에 배기명님도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그래서 진짜 지금도 이제 문자창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네요. 네, 하지만 이게 또 어찌됐든 현실이 됐습니다. 네, 진짜와 가짜 또 인터넷상에서 요게 또 이제 왜곡이나 과장돼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 특히 심리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요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면 도파민 욕구가 상승되거든요. 그러면 그 도파민 욕구가 생성되면 예를 들어서 막 치킨 먹고 싶다든지 아주 막 자극적인 라면을 먹고 싶다든지 불안할 때도요. 네 그럴 수 있고 또 도파민의 어떤 면에서 욕구의 집합체가 정보입니다. 정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안해지면 막 유튜브 보면서 스트리밍 보고 막 뭘 찾아봐야 되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극적인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은 불안해서 자극적인 정보를 찾았던 건데 더 불안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뭐 이런 거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희소성의 효과라고 그래요. 저 사람만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게 됐네. 그 순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어서 그러한 가짜 뉴스가 굉장히 좀 퍼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좀 골라내기가 실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팩트 네. 체크가 바로바로 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공신력 있는 사람이나 언론의 뉴스를 좀 보는 습관들 또 좀 다양한 뷰를 가진 뉴스를 좀 보면서 종합하고 비판적으로 좀 살펴보는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어떤 유튜버를 본다면 그 사람의 이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력, 네. 평판. 그렇죠. 네.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도 그분의 이력을 가만히 봐서 그분이 좀 자극적이고 이슈몰이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타당한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제 공신력이기도 네. 하고요. 그것도 네. 중요한 거고요. 네. 특히 또 이번에는 이번 비상계엄이 전체 계엄령 중에 우리나라에서 17번째였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이 뭐 79년, 그게 네.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거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도 있고 네. 또 실제로 비상계엄을 경험하신 세대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또 이게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 심리적인 충격은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큰 충격을 받으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아예 뭐 그냥 뭐 나는 별로 상관없는 척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충격받았다. 나도 되게 놀랐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기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로 자꾸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꽉 차 있는 오염된 물질들을 조금 정화하는 작업이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뭔가 연대감을 갖는 것은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좀 흘려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충격받았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인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심리적인 고통이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하고도 근데 이걸 또 이야기하는 게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또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조금 안전하고 예. 조금 안전기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감정은 전염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안정감이 나에게 좀 틈탈 수 있는 좀 토대가 되죠. 자꾸 더 불안해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네. 교수님처럼 저렇게 안정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성공 예감 통해서 네. 이현주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차분하게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일상 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네. 자주 있고 문득문득 들기도 하고 네. 그런 순간순간엔 어떤 생각을 하면 좋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사회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뉴스들이 막 폭풍처럼 쏟아지고 쏟아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네. 항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불안의 감정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은 일시적인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이런 사회적인 극심한 혼란도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패닉에 올 때는 너무 급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행동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공황 상황에서는 네. 어떤 빠른 선택을 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네. 더 침착하게 네. 그 패닉 상태를 일단 지나가고자 하는 네. 그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1113님 교수님 말씀이 위안이 된다라고 보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연옥님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군인이라서 이번에 특히 더 불안해 아이고. 하셨다고 네. 교수님 목소리 들으면서 좀 안정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근데 또 당분간 지금 이제 또 정치권에서 이게 탄핵을 한 해 만에 네. 또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또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거 같이 좀 마음속으로라도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